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영증권 연금 컨설팅부에서 일하고 있는 민지원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그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연금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 노후 파산, 은퇴 파산, 노인 파산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로 유명하죠. 유명하고 복지 지출도 그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그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연금이라고 하면요, 이제 노후에 이제 우리가 자산이라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목돈과 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번 개념적으로 보면은 연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은퇴 이후에 정기적인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그 목돈은 어떤 스톡, 딱 쌓아두는 창고에다 딱 하는 스톡 이런 개념을 하는데요. 이 각각의 이제 이 장점과 단점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자, 목돈 지금 내가 우리 수중에 우리 뭐 통장에 목돈으로 뭐 한 5억 있다. 그다음에 내 연금으로 월 한 200만 원씩 연금 들어온다. 할 때 각각 200만 원과 그다음에 목돈이 있을 때 각각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목돈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당장 이 돈으로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가게를 낼 수도 있고 활용성이 높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내가 있기 때문에 연금은 뭐 월 200만 원이지만 그 다음 달 200만 원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200만 원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미래 불확실성이 있지만 목돈은 내가 지금 확실하게 목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실성이 높은 거죠. 그게 근데 다만 이제 내가 목돈이 있다면 이걸 또 잘 운용해야겠죠. 운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예금으로 할지 아니면 뭐 주식으로 할지 아니면 채권으로 할지 운용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연금으로 만약 받게 된다면 그 반대 개념이겠죠. 운용에 대한 부담감은 없죠.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국민연금 것처럼 따박따박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이 높은 편이죠. 안정성이 높고 왜냐면은 이제 계속 200만 원 200만 원이라면 계속 200만 원 나오니까 안정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미래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면 다행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만큼 이제 금액이 올라가요. 근데 뭐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못 가고 우리가 막 연금보험 같은 경우도 뭐 즉신한 연금 뭐 이런 것들도 가입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또 물가 상승률만큼 안 따라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또 활용성에 제한이 있죠. 이 상대적으로 목돈에 비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선 사업을 한다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월 200만 원 가지고서 이런 장단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후에는 이런 장점들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운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뭐냐면은 뭐 또 나중에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건강하시겠지만 나중에 뭐 혹시 치매가 걸리신다거나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치매가 걸리신다고 하면 또 이 운용에 대한 목돈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갑자기 치매 걸렸다.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누가 이렇게 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운용에 대한 부담, 보관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신탁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하기도 해요. 내가 건강하지 않았을 때 나 대신에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 내가 의도했던 대로 내가 미리 생각했던 대로 그 자산을 이렇게 굴리거나 아니면 뭐 자식한테 물려주거나 아니면 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이제 신탁 상품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연금이라는 거는 그런 부담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앞 시간에도 그런 사례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만났던 이제 분 중에 한 분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남편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부인이 혼자 이제 사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이제 부족하다는 걸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다행히 아파트가 하나 있어서 아파트를 팔고 좀 더 싼 지방으로 이제 옮겨가시고 난 다음에 이 목돈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실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신 거죠. 자, 근데 목돈이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생기는 게 누군가가 이제 오죠. 특히 자식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저 사업 좀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자식한테 또 그런 자식들의 그 요구를 참아 눈 감지 모른 채 못 하시고
주고선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목돈이 있다 보면 이제 노후에 목돈이 있다면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연금은 예? 이제 뭐 시체말로 뺏기더라도 한 달치밖에 안 뺏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또 후에는 또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이 노후에 이제 노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버팀목은 연금인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목돈이 있더라도 이걸 어떻게 현금화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퇴직하고 나면은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현금 흐름을 고민할 때도 뭐냐면은 돈이 남을 것인가, 내가 남을 것인가 라는 거죠. 예.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이왕이면 돈과 나의 수명을 같이 일치시키는 거. 아니면 자산이 많으시다면, 자산이 더 오래 남아서 자녀들한테 뭐, 예, 상속이 되거나 그러면 좋겠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짜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퇴직 이후에 연금에 대한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금 수입, 이제 퇴직 이후에 내가 이제 그동안 쌓았던 연금들을 어떻게 잘 이제 늘리고 잘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요소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 요소들을 또 한번 내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것과 관리가 불가능한 것들을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예, 관리가 불가능한 것들은 나이, 그죠? 나이는 내가 지금 55세인데 갑자기 뭐 45세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나이. 그러니까, 물론 연금 수입을 결정하는 거는 내가 연금, 지금 나이가 만약에 55세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와 뭐 45세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 아니면 70세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 그러면 나의 연금 자산이 남아있을 때, 55세부터 연금을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70세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 어느 경우가 더 연금 자산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70대 늦게 받을수록, 그죠? 연금 자산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언제 나이냐, 몇 살이냐, 라고 하는 것도 연금 수입을 결정하는 아주 대표적인 요소죠. 예. 성별, 그죠? 아까 뭐 평균 수명, 남자의 평균 수명과 여자의 평균 수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성별, 사망률, 그 다음에 자산. 이거는 이제 목돈, 아까 스톡의 개념이죠.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또 연금화 시킬. 근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퇴직해가지고 그동안 쌓아놨던 자산이 있는데 지금 와서 제 자산을 확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이제 관리가 좀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장 수익률. 내가 이걸 이제 노후에 은퇴 이후에 이제 잘 관리해 가는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시장의 수익률이 올라줘야지 주가도 올라주고 채권 금리도 높아지고 채권 금리도 뭐 금리는 높아지고 뭐 채권의 수익률도 높아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수익률이 높아져야지 내 자산의 연금의 수익률이 연금의 수명이 길어질 텐데 네 그죠? 근데 이 수익률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계 경제가 좋아져야 되죠. 요즘과 같이 그죠? 요즘에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다 어렵죠? 우리나라도 어렵고, 수익률도 그래서 주가도 다 폭락하고, 그죠?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률이 이제 떨어졌을 때는 이런 그런데 수익률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고. 또 요즘은 보면 물가 상승률, 그죠? 옛날에는 뭐 100만 원이면은 내가 노후에 충분히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으로 이제 이렇게 생활하기 어렵죠. 이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죠. 뭐 장바구니 우리가 시장에 가서도 막 5만 원이면은 넉넉히 샀었는데 지금 5만 원으로 별로 살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다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이제 물가도 아주 가파르게 또 오르고 있어서 역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생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예. 금리라는 게 또 꼭 어려운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금하면은 이제 예금 금리 받잖아요. 그죠? 예금 금리 받고 누구한테 돈 빌려주면은 또 이자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의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돈의 가격이. 돈이 불과 한 1, 2년만 해도 1, 2년 전에 뭐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엄청 푼 거예요. 시장에 돈을 엄청 찍어가지고 각국의 정부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쫙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경제 보조금이라고 막 주고 그 기업들한테 지원하고 돈을 막 정부가 찍어냈습니다. 그러면은 돈의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 돈의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금리가 떨어지죠.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돈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물건 가격은 오르게 되죠. 인플레이션. 그죠? 물가 가격이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죠? 어렵게 되니까 정부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죠. 이의적으로. 기준금리도 올리고 돈의 가격, 다시 돈을 이제 시장에다가 퍼뜨렸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그 연금 수입을,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연금 수입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고. 좀 일부 관리 가능한 거. 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그죠? 건강은 내가 많이 아프게 되면은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의료비가 많이 들게 되고. 근데 건강 관리 잘 하시면은 의료비가 적게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돈이 적어지니까. 그죠? 그 연금 수입에 또 중요한 영역,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모자랄 때는 또 일을 좀 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을 할 수 있죠. 일을 좀 더 해서 내가 현직 때처럼 풀타임으로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라 잠깐 일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로소득을 만들어가지고 좀 부족한 연금 수입을 메울 수가 있는 거죠. 메울 수가 있고. 또 하나 세금을 좀 아끼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세금을 좀 적게 내는 방법들 찾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비용들, 이런 것들도 이제 일부 관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관리 가능한 것들은, 소비입니다, 소비. 소비를 약간 줄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비를 많이 줄게 되면은 행복감이 떨어져요. 행복감이 떨어지지만 현명하게, 이제 내 연금 자산이 부족하다면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는 장소를 좀 옮긴다든지, 도시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도시가 아니라 좀 더 비용이 적게 드는 곳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했는데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이제 내가 그냥 예금만 하다가 투자 상품도 적절하게 섞는다든지 해서 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일단 자산 배분이란 말이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다른 말로 하면 재테크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한다면 재테크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를 통해서 내 연금의 수명을 늘리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만났던 분 중에 또 그런 분도 계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거에 있어서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연구를 했던 결과, 행복한 은퇴 생활의 중요한 요인은,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은 자발적인 퇴직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 계획을 잘 짜가지고 자발적으로 회사에다가 나 이제 퇴직하겠습니다. 딱 하고 나와서 하신 분들이, 행복감이 높았어요. 근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봉급이란 게 마치 이 마약과 같아서 내가 봉급을 포기하고 나와서 이제 은퇴 생활을 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외국계의 IT 회사에 다니셨던 임원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50대 초반에, 그동안 이제 내가, 삶 속에서 좀 더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인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금 한 2억 정도 받으셨는데, 퇴직금 2억 받으신 걸로 즉신남연금, 보험사 가면 즉신남연금이라고 했어요. 내가 직접 이제 연금에 가입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달부터 연금식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노후에 현금 흐름을 만드는 유용한 금융상품 중에 하나가 즉신남연금이에요. 연금인데, 어쨌든 간에, 즉신남연금을 통해가지고, 이제 목돈 받은 거를 이제 연금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봤대요. 국민연금은 이제 62세부터 받고, 그 다음에 그동안 퇴직금 받은 거는 연금보험, 즉신남연금 가입해서 현금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엑셀로, 우리 이제 프로그램, 엑셀에다가 나이대별로 쫙 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다 계산해 본 거예요. 돈을 다. 그래서 돈이 얼마 들어오고, 소비는 내가 월 생활비가 어느 정도니까, 이렇게 해서 맞춰본 거예요. 맞춰보니까 한 월 70만 원 정도가 모자르더래요. 그래서 월 70만 원 정도는 내가, 벌어야겠다. 벌다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이 되면은, 그때는 더 수입이 많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퇴직 전에 소비 수준을 높이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는 가정이 아니었던 거죠. 애들도 다행히 공부를 잘해서 국립대학교로 가고 좀 이런 운도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학자금이 많이 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비 수준을
집안의 소비 수준을 많이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비가 갑자기, 소비 수준이 내가 뭐 월 한 400, 500 쓰다가 갑자기 200 써야 된다. 그럼 사람이 행복감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은퇴 이후에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은퇴 전 소비, 생활비의 한 70% 이상은 돼야지 그 행복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예, 행복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현명하게 이제 만약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자산이 많거나 아니면 뭐 사업에 성공하셨다거나 뭐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비를 현명하게 하셔서 소비 수준을 너무 높이지 않는 게 어떤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아무튼 이분은 이제 다행히 소비 수준을 높이지 않아서 돈이 많이 들지는 않는데 한 월 70만 원 정도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됐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사진을 배웠어요. 사진을 배워서 이제 NGO를 만든 거예요. 장애인들 사진 찍어주는 그런 NGO를 만드셔가지고 월 70만 원 정도를 이제 NGO를 통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기부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월 70만 원의 수입은 생길 수 있도록 계획을 짜셔서 지금은 뭐 아주 정말 활발하게 사실 매체에도, 언론에도 몇 번 나오셨던 분인데 매체에도 나오시고 그러면서 아주 활발하게 제2막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사시는 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짜보는 거죠. 다들 막연하게 그냥 은퇴 후 생활비가 얼마 필요할 거고, 그냥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저희가 이제 만나보면은 가장 애매한 분들이 퇴직한 다음에 퇴직금으로 2억이나 3억 정도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20, 30년을 보낼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죠. 두려워서 못 써요. 돈을 못 써요. 못 쓰고, 막 이 돈으로 누구한테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 들으면은 거기다가 덜컥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죽기 전까지 이 돈이 남아있어야 될 텐데,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만 맡겨놓으시면은 2배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에 혹해가셔가지고 덜컥 했다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예. 막연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우리 집 월 생활비가 얼마인지 꼭 필요한 은퇴 이후에 월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고, 그 다음 내가 그동안 해놨던 돈들, 그 다음에 퇴직금 받은 거를 연금화 시키거나 퇴직연금을 언제부터 받게 되고, 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는지를 나이대별로 쫙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해서 계산해보면, 그렇게 막연한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민희사,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구체적으로 다 정리해보니까 나는 너무나 이렇게 보여서, 그래서 과감히 실행할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퇴직을 앞둔 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봐라.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거에 저런 요소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강이나 근로소득이나 소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한번 이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정리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자, 연금에는 이제 종류가 많아요. 그죠? 기초연금, 우리가 그죠? 소득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기초연금이 나오죠?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사학연금, 교원공제, 이런 것도 있고, 군인연금,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직영연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연금의 종류는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다양하고, 또 이렇게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대표적인 게 우리가 대부분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퇴직했다. 이제 국민연금 나이가 됐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국민연금이 들어오나요?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만약 내 나이가 65세에 국민연금을 받는 연생이다. 그러면 이제 65세가 딱 됐다. 그러면 내 통장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내 통장에다가 국민연금 돈 딱 보내줍니까? 안 보내줘요. 신청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에 가셔가지고 지사에 가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 우편으로 하거나 신청하셔야지 됩니다. 그것도 5년 안에 하셔야 돼요. 5년 안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받는 것도 신청하죠. 퇴직연금도 맞아요. 신청해야 돼요. 연금화 하겠다. 어떤 식으로 연금화할지.
기간으로 할지 월 얼마씩 받을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연금을 이제 받기 시작할 때는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내 연금할 수 있는 연금할 수 있는 자산 이걸 다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네,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또 퇴직 이후에 이 현금 흐름도 각각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처음에는 좀 많이 받다가 어느 정도는 좀 적게 받다가 나중에 의료비 때는 또 어떻게 많이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이 계획을 이렇게 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퇴직연금을 먼저 만약 퇴직연금이 있을 경우 퇴직연금을 좀 먼저 받으시다가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는 퇴직연금을 먼저 받으시다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은 또 받게 되다가 나중에 의료비가 또 들 경우에는 뭐 그동안 다른 퇴직연금을 또 그때부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딱딱딱 나눠서 받는 현금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이 흐름에 따라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나중에 남편 사망하고 나서도 또 연금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퇴직연금도 그래서 그 연금화하는 이제 대표적인 상품들이 IRP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몇 개를 해서 연금화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분산하시는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우선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도 이 받는 국민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나이가 돼서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예. 10년 이상 가입 기간이 되고 60세에 도달한 사람은 연금 받겠다 신청을 하시면은 연금 받을 수 있어요. 예. 근데 60세 이전에 미리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걸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55세부터 이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간이 안 되는데 미리 받는다. 그러면 받는 연금액이 더 늘어날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당연히. 예, 작아지겠죠. 예, 좀 작아지는 부분이 있고. 뒤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혼하는 경우에, 불행하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만약 불가피하게 이혼할 경우에는 또 분할연금. 분할해서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조기연금과 우리 연금을 또 빨리 받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연기해서 나중에 받겠다. 내가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됐는데, 국민연금 받는 나이가 됐는데 지금 바로 안 받고 내가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받겠다. 그럼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기연금, 우리 연금을 이제 받는 나이대가 연령마다 이제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뭐 국민연금 고갈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 개혁이 일어나면서 연금을 받는 나이를 점차 이렇게 뒤늦히고 있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하지만 그 다음에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연금을 좀 빨리 받아야겠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69년생이신데 그럼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생활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좀 빨리 받아야겠다. 그럼 55세부터 신청 받을 수 있어요. 네,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연간 해서 6%씩 감액되죠. 네, 그러면 5에다가 6을 곱하면 한 30% 정도. 만약에 내가 정상적으로 65세부터 받았으면 한 100만 원씩 받는다면 몇만 원씩 내가 55세부터 받게 5년 땡겨가지고 미리 받으면은 얼마 정도 받죠? 30% 떨어지니까 70만 원 정도. 그죠? 예. 계산하는 건, 구체적인 계산은 다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으로 보신다면, 한 30% 정도 감액이 되는 거죠. 네. 반대로, 내가 좀 여유가 있다. 지금 사업도 하고 있거나, 소득이 좀 충분하다. 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좀 늦출 수도 있어요. 예. 늦추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연 7.2% 정도, 예, 이제, 가산이 됩니다. 감액되는 것보다 가산되는 게 더 높죠? 예, 높게 되죠. 높게 되고, 게다가 이제 이것도 물가 상승률도 또 따라서 감액 더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가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57, 35, 대략 치면 35%, 최대 5년까지 한다면 35%까지 늘어나는 거죠. 금액이. 내가 소득이 많이 있다면, 사업 소득이 있다거나 이랬다면은 국민연금을, 왜냐면 또 이제 사업 소득이 있거나 그러면 감액연금이라서 연금 수입이 줄어들거든요. 국민연금을 적게 받게 돼요. 적게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감액연금을 적게 받은 연금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연기하는 것도 또 현명한 방법이에요. 네, 연기해가지고 나중에 더 높게 받는 게
또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잘 그 가까운 뭐 국민연금에서도 그런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금융기관과 상담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이거를 내가 바로 할지 뭐 할지. 근데 어느 게 더 유리하냐 이건 다 달라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당장은 벌을 때는 연기연금이 또 유리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불행하게도 만약 잠깐 극단적인 예인데 좀 뭐 사고나 질병으로 빨리 돌아가셨다. 그러면 또 그죠? 예. 적게 빨리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더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또 반드시 어느 게 더 유리하고 어느 게 불리하다 딱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예, 근데 다만 정상적인 일반적으로 내가 뭐 80대 중반까지 평균 수명까지 사신다면 평균 사신다면은 또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좀씩 연기해서 나중에 좀 금액을 더 많이 받는 게 또 유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잘 이렇게 짜시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초기에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그 건강보험 때문에 연금 소득이 많으면은 뭐 건강보험료가 높아진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조기 연금을 적게 받더라도 빨리 받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긴 해요. 그렇게 적게 30% 낮아지지만 연금이 적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료를 좀 낮추겠다. 아니면은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가 부양가족 자식한테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 소득이 많으면은 그 부양가족 못 되거든요. 네, 지역가입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가입자 부양가족이 못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조기연금으로 미리 이제 조기연금으로 연금 수입을 좀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잘 아무튼 따져보셔야 돼요. 그냥 막상 남이 하니까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민연금 받는 것 중에 또 장애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치 못했던 장애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할 경우에는 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잘 모르셔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신청하셔가지고 이런 요건이 됐을 때는 이런 신청하셔서 장애연금도 꼭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에 이제 부인이 이제 유용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보시다시피 보시는 경우는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다음에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다음에 10년 이상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 그 관리공단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또 자세히 나오긴 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이제 이게 있는 거를 몰라가지고 못 받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한번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령이 됐는데 10년이 채 안 됐어요. 일단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데 연령이 됐을 경우에 내가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은 받을 수가 있고 근데 내가 만약에 다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그 일시금 받았던 거를 이자 더해가지고 다시 하면은 그 기간이 복원이 돼요. 네.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 일부에서는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감도 있는데 사실 그건 지나친 우려감입니다. 정부가 전부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만큼이나 좋은 그 연금 상품을 찾기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 안심하고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망했을 때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나 그다음에 일시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반환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국민연금 얼마나 받느냐? 네, 국민연금 얼마나 받느냐? 이제 여기 아주 조그만 그림으로 그래프가 이제 시기 딱 나오고 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실 필요 없고, 국민연금 급여는요,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기본연금액과 그 다음에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구성이 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연금액은,
그 연금액을 받는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가입자 전체 소득이라든지 본인의 소득, 가입 기간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소득이 많아질수록 그죠? 금액도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본인의 소득이 많아질수록 받는 소득 연금액도 많아지겠죠. 왜냐면 불입했던 돈도 많았을 테니까. 그 다음에 기간이 길수록 많아지겠죠. 그죠? 기간이 길수록.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내가 그러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죠? 많이 받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소득과 가입 기간이라는 겁니다. 소득과 가입 기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래에 보시면은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88년부터 98년까지는 소득 대체율이 70%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점점점 떨어져가지고, 그죠? 43%, 나중에 40%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연금을 불입하는 이 인구 구조가 더 고령화가 되고, 그래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국민연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연금의 어떤 환경이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만약에 퇴직하기 전에 100만 원 벌었다. 근데 퇴직 이후에, 이제 퇴직한 다음에 7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 그럼 소득 대체율이 70%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소득 대체율은 한 40% 정도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100만 원씩 생활했었는데 은퇴 이후에 연금 소득으로 100만 원을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한 40% 정도인 거죠. 나머지 60%는 다른 연금을 통해서 또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생활 소비를 좀 줄이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는 좀 과도한 것 같고 만약에 한 70% 정도다. 100만 원인데 내가 노후에는 좀 아껴서 생활해서 여기저기 나가서 소비를 좀 아껴서 생활해서 70만 원만 있으면 된다. 그럼 국민연금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40만 원 정도고 나머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주택연금으로 나머지 한 30만 원 정도를 채워놓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소득 대체율이 한 40% 정도다라고 하는 것들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부양가족연금이라는 거. 아까 제가 기본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양가족연금액은 이제 가족수당 같은 겁니다. 금액이 크진 않아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연 한 26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자녀분들 아니면은 이제 60세 이상 대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한 17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주어집니다. 이것도 다행히 근데 물가 상승률만큼 이제 올라갑니다. 같이. 근데 사실은 저게 또 보면은 이제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퇴직하기 전에 이제 생각하시는 금액이랑 퇴직하고 나서 금액이랑 생각하시면 저게 금액이 적진 않아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저런 식으로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쳐져서 나한테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 10년 이상이 안 됐을 때에는 이제 감액을 받게 되는데 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수입이 있거나 사업 수입이 있거나 아니면 근로소득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감액을 받아요. 감액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10년 이상이 됐는데 20년 미만일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50%만 받고 그다음 거기다가 플러스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친 금액을 받게 되고요. 소득 활동에 따라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만약에 이제 소득이 초과소득 전체 소득이 만약에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감액액이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미만 정도 감액이 되고요. 만약에 초과소득 월액이 월마다 한 400만 원 이상 소득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5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감액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제 퇴직했는데 여전히 국민연금 이제 받을 나이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은 사업이 있어가지고 사업체가 있어서 소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많다. 그래서 계속 감액이 된다. 그리고 50만 원 이상 감액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바로 신청하지 않고 연기하시는 게 낫겠죠. 연기하고 나중에 받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감액이 된다 하는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기 노령연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받는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 5%씩 감액된다. 그다음에 이혼할 경우에는 분할연금 절반입니다. 그죠? 절반입니다. 반반씩 받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국민연금 어떻게 받게 되느냐? 예,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은 그 받은 날, 받게 되는 그 생일 다음 날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받을 수가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게 되고, 그리고 사망할 때까지, 그죠? 사망하는 날까지 받게 됩니다. 받게 되고요. 유족연금도 이제 남편분이 사망하셨다. 그러면 이제 유족연금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유족연금도 내가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되는데 중간에 만약에 재혼했다. 그러면은 계속 받게 될까요? 안 받게 될까요? 안 받게 되죠. 못 받게 되죠. 그죠? 재혼의 경우는 안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자녀분들이 만약 받았을 경우에는 자녀가 만약 나이가 도달했거나 19세 이상 도달했거나 아니면 뭐 양자인데 파양됐거나 이럴 때는 또 소멸되게 되는 거죠. 이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자, 연금은 이제 뭐 생일날 제가 생일하고 그 다음 달부터 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25일로 매달 25일 날 받습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이제 그 전날 받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이제 통장으로 받게 되는데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통장을 신청하면 돼요. 근데 또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왕이면 안심통장으로 내가 받으시면 됩니다. 각 금융기관에 가셔가지고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그 왜 안심통장이냐? 만약에 뭐 불의에, 네, 뭐 불행하게도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압류를 받게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반 통장으로 받게 되는 이 압류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 국민연금 안심통장에다 하시면은 그 압류 안 받을 수 있어요.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안심통장으로 꼭 받으시더라도 안심통장으로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이제 어떻게 받게 되느냐? 예, 퇴직연금은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 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하시는데, 이때는, 이제 IRP 통장이라는 걸로 받게 돼요. 퇴직하면은 퇴직금을 IRP 통장에 받게 되고, IRP 통장, 이게 좀 말이 어렵죠? IRP, 이게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라는 건데, 이것도 퇴직연금의 하나의 제도인데, 아무튼 IRP라는 걸로 해서 받게 되고, 이 IRP에서 내가 이제 연금을 찾게 되는데, 근데 이 연금을 사람들이 이제 내가 퇴직금 받은 거를 목돈으로 많이 찾아가니까 노후생활비를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가급적이면은 노후생활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세금을 낮게 매겨요. 예. 5.5에서 3.3%까지 연령에 따라서 낮게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연금으로 목돈을 찾을 수 없게끔 연금 수령 한도를 정했어요. 한도를 정해가지고, 여기 그림에서처럼 식처럼 전체 금액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10일 빼기 수령 연차로 한 다음에 뭐 곱하기 120%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한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한도액을 정해서 그만큼만 찾아가게 해요. 그럼 내가 만약에 나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 한도액 이상으로 못 찾아가느냐? 찾아갈 수 있어요. 찾아갈 수 있는데 다만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 돼요. 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것도 가까운 금융기관하고, 그러니까 IRP 통장은 가까운 은행에서도 만들 수 있고, 증권사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 보험사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퇴직하게 되면은 그런 통장을 만드신 다음에 퇴직금을 그 통장에서 받아요. IRP 통장에서 받고, IRP 통장에서 내가 또 운용을 하다가 55세 이상이 돼서 그때부터 내가 이걸 연금을 받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 가입했던 금융회사에 가가지고 신청을 하면 돼요. 신청을 하실 때 내가 월 200만 원씩 받을게요. 월 100만 원씩 받을게요.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뭐 10년 동안 받을게요. 20년 동안 받을게요. 라고 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네, 기간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 유리할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퇴직금 제도는 이거 간단히 이제 보시면은 기존에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했던 퇴직금 제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퇴직했다. 그러면은 이제 퇴직 전에 30일 그러니까 평균 임금에다가 근속연수 곱해가지고, 받아요. 내가 뭐, 만약에 퇴직 전에 100만 원이었다. 급여가 100만 원이었다. 근데 그 회사에 10년 동안 근속했다. 그럼 100만 원에다가 10만 원, 10을 곱해가지고 1000만 원을 퇴직금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어요. 2005년부터 도입됐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회사가 망하니까 그동안 이 퇴직금 제도일 때는 IMF 때,
나 금융위기 때 회사가 망하니까 퇴직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미리 이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이게 적립해두도록 한 게 바로 퇴직연금 제도예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게끔. 네, 지금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큰 기업들은 다 퇴직연금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기업이 망하더라도 우리 근로자들이 이 연금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게 퇴직연금 제도고, 근데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이제 아마 퇴직금 제도가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퇴직금 제도가 없어지고 타퇴직연금으로 해서 이제 회사가 망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안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이거 좀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하다가 이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은 그때 돈을 내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일 평균 임금에다가 근속연수 곱해가지고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 1년에 연간 내 연봉에다가 한 달치를 이제 그 근로자 계좌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확정기여형은. 다른 말로 확정기여형은 이제 근로자가 운용하는 거고,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하는 거고, 뭐 이렇게 나눴어요.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운용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근로자가 운용하는 게 유리할까요? 네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내가 운용을 잘한다. 네. 임금 오르는 만큼보다 운용을 내가 재테크를 잘한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운용하는 게 유리할 테고, 근데 내가 그렇게 운용할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회사가 운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죠. 네. 이제 임금 상승률이 뭐 한 4에서 5%라고 한다면 연 4에서 5% 정도 수익을 내기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연금 받을 때는 IRP라는 것들을 활용해요. 만약에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면은 제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을 이 IRP라는 계좌로 의무적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받은 다음에 내가 목돈을 받을지 아니면 연금을 받을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에 다니다가 그 퇴직금 IRP에서 운용을 하는 거죠. 운용하다가 회사를 이직했어요. B회사 다니다가 거기서 또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다가 또 C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C회사에서 마지막으로 퇴직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퇴직금도 이 IRP 계좌로 다 모이는 거겠죠. 마지막에 모이는 게 IRP다. IRP예요. IRP고, 여기서 IRP에서 내가 이제 55세 이상이 되면은 내가 연금을 받을게요, 아니면 일시금 받을게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시 퇴직금 받는 거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가로 또 불입할 수가 있어요. 퇴직금 받은 거에다가 내가 매년마다 돈을 더 추가로 불입할 수가 있어요. 추가로 불입하면은 세액공제를 받아요. 세액공제를 받을,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혹시 남편분이 회사 다니신다면, 이 IRP 계좌 더 추가로 불입하셔가지고 연말까지, 900만 원까지 넣으시면은 나중에 내년 초에 세액공제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IRP 같은 경우는 또 추가로 불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 그 세액공제 받는 게 보시다시피 그 연간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IRP 계좌 혹시 없으시다면, 처음 넣는다 하신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입하셔가지고 IRP 계좌 만드셔가지고 불입하시면은 그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직하신 분들도 이거 이제 소득이 있으시면 다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퇴직하신 분들도 가입하셨다가 내가 만약에 이제 연금 수입이 너무 많아, 아니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어, 이러시면은 거기다 IRP 계좌에다 또 추가로 또 불입을 하시면은 그 종합소득 신고할 때 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고, IRP 계좌도 그 각 금융회사마다 한 개씩 만들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K은행에 가가지고 IRP 계좌 하나 만들고, 내가 주거래 은행이 K은행인데, K은행에서 IRP 계좌 두 개 못 만들어.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은행에서 하나 만들고, B은행 가가지고 하나 만들고, C은행 가서 하나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금융기관마다 하나씩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 개 만드는 게 더 낫긴 해요. 왜냐면, 여러 개 만들다가, 그러니까 적어도 한 2-3개 정도는 만들어 주셨다가, 내가 이거는 55세 때 연금화 시키고, 내가 이거는 70대 연금화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한 통장에서 연금화, 내가 하나는 뭐 만약에 거기 안에다가 뭐 2억이 있다. 그러면 1억만 연금화하고 1억은 내 목돈을 남기겠다. 이게 안 되거든요. 전체 다 하거나 아니면 다 전체 안 하거나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개를 나눠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보시다시피 55세 이상부터는 연금화 신청할 수 있고 10년 이상 가입자한테 근데 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바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일시금 받겠다. 그 원하는 가입자는 일시금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일시금 받을 경우에는 소득세, 기타 소득세라든지 세금을 내야겠죠. 근데 연금을 받을 경우는 연금소득세로 세금을 낮게 받는다라고 하죠. 연령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연금 똑같습니다. 55세 이후부터 연금할 수 있어요. 연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연금으로 부족하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택연금은 사실은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붙긴 하는데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대출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주택연금을 받는 거는 이제 금액이 계속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가능한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보시면은요. 주택 가격이 3억 원이다. 내가 70세부터 받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를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받게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연금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 이 금액과 주택의 그 가격이나 아니면 그런 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보실 거예요. 해마다 또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또 보실 필요가 있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런 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끝으로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연금을 가입했는데 모르시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꼭 한번 가실 게, 검색 사이트 가셔가지고 통합연금 포탈에 가시면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연금 포탈이 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개인 인증하신 다음에 하시면은,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가입해가지고 딱 인증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가입했던 개인연금이 있더라고요. 네. 비과세 받는, 지금 가입할 수 없는, 그런 계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옛날 상품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비과세 받는 게. 근데 지금 가입할 수 없고. 그런 것들 찾으셔가지고 거기다 불입하시면은 더 유리하게 또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검색 포탈 가셔가지고 오늘 이제 이 방송 보시면은 끝나시고서 검색 포탈에 가셔가지고 개인 인증한 다음에 하시면은 그동안 가입하셨던 자신도 모르는 연금 계좌들 다 한꺼번에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 잠자고 있던 연금들 깨우셔가지고 나의 연금 자산을 아주 최대한 늘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에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